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인천에서 사람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는 58살 남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등등 우리 속담에는 말과 관련한 속담이 셀 수 없이 많죠. 이렇게 말과 관련한 속담이 많은 이유는 저희 조상님들께서 사람이 하는 말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내다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속담에는 없는 말이지만 30년 전 만난 그 어린 사내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한답니다. 마른 풀처럼 사람을 이어붙이는 재주가 있고 또 반대로 얼음처럼 차가워 사람을 비켜가게도 한다고요. 30년 전 책방을 운영하다 우연히 만나 필연이 된 사내 아이와의 인연.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대학 진학 전까지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64년도였고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을 보낸 시기가 1990년대까지였으니 청주는 아직 개발 전이라 집 밖을 나서면 들과 밭, 산, 작은 웅덩이나 여울을 보는 게 전부였던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것저것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게 있을리 만무했지만 그나마 평소에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제게는 쓸쓸해 보이기까지 한 풍경이 결국 지금 제 문학의 밑거름이 되졌지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저는 안산에 있는 한 예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글깨나 쓴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제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도 많았던 때예요. 하지만 그 일과 별개로 자신의 글쓰기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참 많았죠. 저는 후자였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어디 딴 데로 새지 않고 자취방에 돌아와 학교 시험 공부에 매달렸고 글쓰기 모임에 가입해 주말이면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산 바다를 찾아 여행하거나 서로 쓴 글을 두고 함께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며 나름 실속 있는 대학 시절을 보냈답니다. 문예창작학과 재학생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문예창작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해괴한 눈초리를 보낼 정도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 대개가 좀 자폐적이고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을 때예요. 왜 문학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두 20살, 많아야 20 몇 살 어린 나이였으니 나 글 쓰는 사람이야 하는 심산이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부심 아닌 자부심처럼요. 사소하고 평범한 물음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웃자고 건넨 말에 정색하고 내 작품은 이렇다 평가를 하면 어떤 사람은 노발대발 주먹다짐부터 하자 들 때도 심심찮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성향과는 달리 저는 충청도 사람답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되도록 어떤 사람이든 되도록 잘 지내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대학 다니며 마음 한구석에 시린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무료하고 외롭게 대학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아내는 저와 다른 극작과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나이는 같았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문예창작과 극작과 학생들끼리 모여 졸업 여행차 경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웃음이 많고 말도 곧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속내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내는 다른 학생들처럼 과민하지도 않았고 또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저는 끌릴 수밖에 없었고요. 대학 졸업 전에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4년 연애 끝에 좀 이른 나이인
27살에 청주에서 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군 제대 후에 계속해서 글을 쓰기 위해 공사장 인부, 배달 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고 남은 시간은 모두 글을 쓰는데 보냈답니다. 한 3년 시만 읽고 썼죠. 군대에 나가서도 훈련 시간 정해진 일과 수행,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시를 읽고 쓰는데 보냈죠. 그렇게 한 공부만 성을 다해 하다 보니 운이 좋았던지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얼마 안 있어 한 문예 잡지에서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나오게 됐답니다. 아내는 천성적으로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소설을 썼고 제가 신인상을 받을 때쯤 아내도 한 유명 신문사를 통해 소설가로 데뷔하게 됐답니다. 아내와 연애하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내가 꽤 잘 사는 집안 딸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아내 명의로 인천에 책방을 내기까지 저는 아내가 그렇게 잘 사는 집안 딸인 줄은 상상도 못하며 지냈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대학에서 국어 국문을 가르치는 정교수셨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학 교수니 지식인이니 어쩌고 외식하는 걸 싫어했던 장인어른은 상견례 때째조차 그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을 뿐이었거든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내조하는 차분하고 점잖은 분이셨고요. 식을 올리고 인천에 마련한 책방은 말이 아내 가게였지. 실은 제 가게나 다름없었답니다. 아내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책방 일이라고 해봐야 주말에 한두 번 인사치레 들러 허드렛 일 조금 하거나 저와 이러저런 농이나 주고받으며 시간 때우는 게 다였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실은 그 책방이 당신들 딸 책방이 아니라 제가 갖고 또 운영하는 책방이라는 걸 은연중 모두 다 알고 인정하고 계셨어요. 글 쓰는 재주는 있어도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위니 그나마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인천의 딸 이름으로 책방을 내주셨던 거죠. 30년 전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사람들이 책을 직접 구매해 찾아 읽던 시절이었어요. 좀 외식하는 말로 말하면 낭만이 있던 때였고 진지한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인간, 삶에 대해 모두 진지한 태도를 취했던 때가 그때였죠. 사람들이 책을 꽤 많이 읽는 시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대로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책방을 운영하고도 그럭저럭 저희 부부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답니다. 책방에 나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글을 쓰며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몇 번인가 책방에 들러 잠깐 동화책을 읽고 갔던 조그만 사내아이가 이제 대놓고 매일매일 출근하듯 책방에 와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몇 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지만 돈을 주고 책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의 행동이 밉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 나이쯤 10살, 11살 먹은 사내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정글짐을 오르내리며 시간 보내기에 바빴거든요. 아니면 바람 빠진 축구공으로 학교나 골목길에서 공을 찼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과 달리 그 사내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하루도 걸음 없이 저희 책방에 나와 제 눈치 같은 건 저 볼 일 아니라는 듯 책만 읽어댔답니다. 그렇게 한 2달 지나서였을까요? 저는 슬그머니 그 애가 책을 읽는데 옆에 다가와 말했어요. 야, 너 그거 무슨 내용이고 의미인지는 알고 읽는 거야? 애 손에는 작가 유능기를 쓴 장마가 들려 있었답니다. 당연하죠. 아니까 읽는 거죠. 아이는 책방에 들러 동화책만 읽어대는 게 지겨웠던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학 전집이나 세계 문학 전집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 11살 꼬마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사내애가 저 몰래 새 책을 책가방에 몰래 훔치는 걸 보게 됐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말자 했었어요.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저 읽고 싶은 책 한 권 부모님께 사달라 못할까 딱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아이를 생각하자니 애한테 뭐라 해야 그리고 또 그런 아이를 생각하자니 애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책 한 권 훔쳤다고 112에 전화를 걸어 도둑놈 잡아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도둑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날도 아이가 책을 훔친 날이었어요. 이제 더 그걸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아이가 책을 몰래 가방에 넣고 책방을 나서려던 찰나 아이에게 다가가 그 손목을 세차게 잡아챘어요. 그러고는 애한테 말했죠. 너 이름이 뭐야? 성준혁. 그래, 준혁아. 지금 아저씨가 왜 이렇게 준혁이 손목 세게 잡고 있는지 알아? 네, 알아요. 도둑질해서. 아이는 핑계나 변명 없이 제가 물은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준혁아, 준혁이는 그동안 아저씨 책방에 와서 책 많이 읽었으니까 잘 알고 있겠다. 책 읽기 좋아하고 생각하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책 훔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 더 잘 알고 있겠네? 네, 알아요. 저도 책 훔친 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갖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인데 집에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시장 난전에 나가 장사하세요. 엄마는 저 책 사줄 돈 없어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준혁아, 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너 짜장면 좋아해? 아저씨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아저씨랑 저기 책상에 앉아서 같이 짜장면 먹을까? 네,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준혁이는 천진난만한 얼굴이 됐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는 게 신이 났던지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죠. 근처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 2그릇과 탕수육 소짜를 주문해 준혁이와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준혁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준혁아, 책 읽는 게 왜 재미있어? 딴 애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산에 가서 도룡뇽 잡고 노는데 전 그런 건 별로 재미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책 읽는 게 제일로 좋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책 읽으면 일본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책 열심히 읽었던 거구나? 네.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책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준혁이는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책을 깊이 읽을 줄 아네? 근데 있잖아, 준혁아. 네가 읽는 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준혁이가 책을 훔쳐서 자기들 훔쳐보고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책이랑 연필, 지우개, 색연필 모두 마찬가지야. 돈이 없으면 책, 연필, 지우개 모두 살 수 없어. 그건 네가 가난하다고 세상에 준혁이한테 벌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다. 사고 싶은 걸 살 수 없다. 그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 같은 거야. 급식 먹을 때 줄을 서는 것처럼, 버스 타기 전에 줄을 서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야. 규칙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연필 한 자루 돈 주고 안 사봤어요.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문구점에 가서 지퍼도 구워 먹고 켄터키 프랑크 소시지도 불에 구워 먹는데 저는 그것도 한번 못 해봤다고요. 그랬구나. 그때마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아팠겠다. 그치? 하지만 잘 생각해봐, 준혁아. 네가 갖고 싶은 연필을 못 갖는다고 연필을 훔치고 먹고 싶은 쥐포, 켄터키 프라이크 소시지 못 먹는다고 다른 친구들 돈이나 선생님 돈을 훔쳐서 연필 사고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나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야 나쁜 일을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진 거니까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준혁이 혹시 자동차나 버스 타고 캄캄한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어? 네, 엄마랑 버스 타고 할아버지네 갈 때 터널 지나가 봤어요. 버스 타고 터널 들어가면 어때? 처음 가는 데고 주황색 불도 켜져 있고 처음에는 신기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땠어? 답답하지 않았어? 지루하고? 맞아요. 처음에는 우와 하고 터널 들어가서 여기저기 뭐 있나 살펴보고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지루해지고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한 적 있어요. 준혁이는 책 많이 읽고 또 잘 읽는 똑똑한 학생이라서 이 아저씨 말 모두 잘 이해할 거야. 그치? 아저씨는 지금 준혁이 네가 좀 캄캄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떼써서 장난감도 마음껏 갖고 싶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싶지만 지금은 잠시 그럴 수 없는 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캄캄하고 답답한 터널을 모두 지나게 되면 그때는 준혁이가 갖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저씨 말 이해해? 터널? 근데 터널 다 끝날 때까지 저는 뭘 하면 되는데요? 아저씨 말대로 다른 사람 물건이랑 음식 안 훔치고 그냥 터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도 어렸을 때 그 캄캄한 터널 지나가 본 적 있거든? 아저씨는 그 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움츠러드는 대신 큰 흥이 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준혁이처럼 책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책 읽고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뛰어놀며 시간 보냈어.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떡하고 밝고 환한 빛이 보이는 터널 바뀌더라고. 아저씨는 그 환하고 따뜻한 빛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준혁이랑 둘이 앉아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정도는 실컷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준혁이는 울상이 돼 말했답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나도 아저씨처럼 할래요. 제가 아저씨 책방에서 훔쳐간 책 당장 가서 모두 다시 가져다 놓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아저씨가 말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 거 탐내지 않고 훔치지도 않을게요. 근데요, 아저씨, 그래, 그렇게 해주면 아저씨도 준혁이도 마음 더 편해지겠다. 그치? 응, 근데 저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 거 안 훔칠 건데요. 앞으로 아저씨 책방에 와서 읽고 싶은 책 더 읽어도 돼요? 그럼 책 읽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책 읽어. 저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읽지 말고 아저씨 옆에 책상 하나 마련돼 줄 테니까 거기 앉아서 읽고 싶은 만큼 읽으라고.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럼 저
짜장면 다 먹었으니까 빨리 집에 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아저씨? 말을 마친 준혁이는 그 길로 뛸 듯 기뻐하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준혁이는 다시 책방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더 준혁이를 만날 수 없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답니다. 성준혁.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사는 곳도 다니고 있는 학교조차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결혼해서 책방을 연 지 딱 10년이 되던 해였답니다. 몇 년째 위암 투병 중에 있던 아내가 결국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제법 단골 손님도 많았고 거래처도 많았지만 아내가 떠나버리자 제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말았죠. 아내가 돌아간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도서나 인쇄물 자리를 잘 짜여진 전자 시스템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책이 더 팔리지 않아 창고에는 재고와 반품해야 할 책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마저 반품 기한을 놓치면 반품조차 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은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죠. 이제 책방은 단골 손님만으로 더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결국 아내가 마련해준 새 책방은 헌책방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책방 근처에서 책 장사를 하고 있던 많은 책방들이 헌책을 사고 파는 헌책방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가게들 빼고 많은 책방들이 결국 폐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교재 전문 서적만을 다루는 일반 서점으로 영어 분야를 바꿔 장사를 했죠. 어떤 사람은 아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복사, 스캔, 제본 같은 걸 해주는 인쇄업으로 완전히 업종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사람 일은 하늘도 모른다고 헌책방으로 업종을 변경한 게 시대랑 잘 맞았던지 저희 헌책방 거리는 인천은 물론 경기, 서울 사람들에까지 입소문이 났답니다. 입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희귀서적, 유명 작가가 쓴 상태 좋은 책, 그 밖에 대학 전문 서적 등 많은 책을 가져다 팔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 사람들이 내놓은 책을 다시 사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근근히 생계나마 유지할 수 있었고 잠깐이었지만 돈이 잘 벌릴 때는 작정하고 책방 휴가를 내고 며칠이고 산이나 바다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마음껏 제 글을 쓸 수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녁 때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 대변을 보는데 변에 웬 시뻘건 피가 묻어나왔답니다. 점심에 먹은 튀김 요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도 몇 번 더 피가 섞인 변을 봤죠. 또 규칙적으로 아침이면 보던 변이었는데 변비가 심해지고 어떤 때는 느닷없이 설사를 쏟기도 했죠. 그렇게 한 2개월 보냈을까요? 변비, 설사,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아예 어떤 통증이 항문 근처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지 뭔가요. 2달 사이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답니다. 피로감은 나날이 계속됐고요. 계속되는 피로에 어느 날은 책 5권을 2손으로 옮기는데 진땀을 빼야 할 정도였답니다. 저는 더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먼저 동네 내과에 찾아갔어요. 제 증상을 들은 의사는 내과 질환보다 항문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더 큰 병원 대장학문외과에 찾아가 보라 했습니다. 이후 저는 근처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정밀검사 결과 끝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직장암 3기 생존율이 3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추가로 수술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병원비나 수술비를 감당할 만한 돈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연명하듯 하루하루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었고 아내가 돌아간 이후 장인 장모님과는 1년에 한두 번 안부차 통화할 뿐 아예 왕래 없이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고 발이 넓은 사람도 아니어서 누구에게 돈 이야기는커녕 내가 지금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 말할 처지조차 되지 못했죠.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책방 거리를 두고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저희 책방거리 사람들이나 저희를 찾아주는 인천 사람들은 인천시와 대립했고요. 인천시는 주상복합 같은 걸 만들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은 인천 대표 문화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문화거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인천 시민 모임 사람들이 이 일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저희에게는 책방거리에 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답니다.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흉측한 건물을 쌓아 올리려 한다. 인천시를 비난했죠. 이런 사정이 생기면서 인천 시민 모인 사람들이랑 저희 헌책방 사람들은 이후에 여러 문화 사업을 준비해 책방거리 지키기에 나섰어요. 일반인, 시인,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낭독의 밤 같은 행사를 열었고 유명 작가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소설 창작 수업 같은 걸 해줬답니다. 이런 저희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서울의 한 유명 언론사는 저희 책방거리 사정을 신문의 특집 기사로 싣기도 했죠. 다행히 책방거리가 사라지는 걸 막을 수는 있었답니다. 저는 책방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지냈어요. 물론 계속해서 직장암이 악화돼 갔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책방을 보며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지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저는 누구도 모르게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저 남은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였답니다. 담당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재실에서 약을 받아 원무과 수납창고에 들렀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원무과 직원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건넸죠. 선생님 진료비랑 약재비 모두 문화재단에서 모두 정산하셨어요. 모두 문화재단이요? 어머, 선생님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는 당연히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모두문화재단이라고 사회복지협회랑 인권변호사협회랑 연계해서 사회 약자 돕는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께서 그동안 내지 못한 약재비랑 치료비 어제 모두 정산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암치료 받으시는데 돕겠다 저희 병원에 알려왔고요.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혹시 그 문화재단이 남긴 전화번호나 주소지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워낙 금시초문인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 해서요. 사회복지사 협회니 인권변호사 협회니 재단이니 이 나이 먹도록 그런 데랑은 전혀 인연이 없이 지내와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여기 종이에 재단 번호 적어드릴게요. 전화해보세요. 병원에서 돌아와 재단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 원무과 여직원 말대로 그 재단은 여러 사회단체와 협동으로 저희 책방거리 일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물론 저같이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밝혔습니다. 다만 순서에 맞지 않게 후원받는 당사들한테 연락 없이 후원금 먼저 지급된 건 단체 회계부서 직원 실수로 후원금이 며칠 앞당겨 지급됐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저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단체들이 손발 걷고 나서 제 병을 치료해 주겠다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말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사기 치려드라는 건 아닌가. 의심이 먼저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손 놓고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재단 측 말대로 계속해서 제 병원비를 후원하겠다는데 당장 죽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그저 병원 방문하는 날에 맞춰 병원에 가 치료를 이어나갔죠.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동안 무탈하셨지요? 네, 실례지만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요. 혹시 저한테 예전에 시 배웠던 분이신가?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번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시는 아니지만 선생님께 과거에 시보다 더 좋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저 성준혁입니다. 성준혁? 성준혁?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지요? 네, 선생님 책방에서 만났었죠. 어렸을 때 제가 선생님 책방에서 책 몇 권 훔쳤었고요. 아, 책을 훔쳤다고? 글쎄. 시간이 흐를 대로 흘렀으니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할 거고요. 선생님, 책 훔친 저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짜장면 사주시고 탕수육 먹여주셨잖아요. 그래도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는 시기가 있다고 그 어린 저한테 차근차근 조곤조곤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듣고 선생님 책방에서 훔친 책 모두 가져다 드린다고 나갔다가 그날 이후 더 뵙지 못했던 저 준혁이에요,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준혁아,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기억한다. 기억하고 말고.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말하네. 준혁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착하게 살 거라고. 훔친 책 모두 가져다 놓겠다고 웃으면서 가게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었지. 아이고, 준혁아. 어떻게 널 다 잊었겠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찾아뵙고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봐야 해서요. 가게 밤 10시 전까지는 운영하시죠? 저녁 9시쯤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과거에 잠시 잠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던 준혁이를 생각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키나 몸무게가 한참 모자란 애였지만 눈망울 만큼은 누구보다 똘망똘망했던 아이. 따스하게 품어주고 싶었던 만큼 품에 안겨서 앞으로 절대 도둑질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던 아이. 그 준혁이가 맞았습니다. 준혁이는 약속한 대로 저녁 9시가 돼서 제 책방에 찾아왔어요. 말쑥한 정장에 광나는 구두를 신고 있는 준혁이었지만 며칠 야근이라도 했던 탓인지 머리는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잊고 살았지만 이토록 반가운데 그런 것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아이고 세상에. 준혁아, 네가 그 준혁이 맞냐? 네, 저예요. 그때 그 성준혁이요. 준혁이는 카운터 옆에 있는 힘겹게 앉아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끌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준혁이가 맞구나. 그때 왜 그 길로 다시 오지 않았어? 아저씨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며칠이고 안 오나 참 너무 하염없이 기다렸었다고.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 당연히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 했어. 한 보름 더 기다리다 나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만 다만 어디 다친 건 아닌지 집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참 걱정 많았었지. 그날 선생님이랑 이야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완전 난리였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주 기절하다시피 하셔서 바닥에 드러누워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하나 있는 여동생은 주저앉아 엄마 엄마 하며 악쓰며 울고 있었죠. 그래, 그랬었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네. 어머니 남동생이 집 근처에 있는 목공소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날 점심에 목공소에서 화재가 났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공소에서 빠져나왔는데 제 외삼촌만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그만 전신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셨대요.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에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던 거고요. 저런 그런 큰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못 돌아왔던 거고? 네. 정신이 드셨던지 어머니는 여동생을 어머니 친구분에게 맡기고 곧장 저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어요. 집 나올 때 어머니가 속옷이랑 세면도구 챙기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해하면서 가방에 간단히 짐 챙겨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병원에 도착했는데 외삼촌 얼굴은 며칠 동안 볼 수도 없었어요. 화상이 심해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한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위기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외삼촌이셨지만 그 뒤로도 며칠 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요. 그래. 그래서 외삼촌분은 좀 괜찮아지셨고? 아니요. 그 사고 뒤로 병원에서 꼬박 1년 가까이 더 치료받으셨어요. 위급할 때 당장 병원에 가야 해서 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모아서 병원 근처에 외삼촌 지낼 방을 얻으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외삼촌 병원비를 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인천에 여동생이랑 남아 더 장사하셨고 외삼촌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저는 외삼촌이랑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렇게 큰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학교는 어떻게 했니? 네. 어머니가 어떤 수를 쓰셔서 전입신고를 해두셨던 건지 저는 그 뒤로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2년 정도 영등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다녔어요. 그러고 외삼촌 돌아가시면서 얼마 안 있어 어머니 따라 외조부모님 댁인 강원도로 내려갔고요. 저도 다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평소 잘 보지도 않던 신문 집어든 날이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 제가 자주 가던 그 책방거리, 그 동네가 신문 특집 기사로 실린 걸 보게 됐어요. 좋은 소식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시민들 눈, 관광객들 눈 어쩌고 저쩌고 그 구실로 몇십 년 된 책방거리를 없애겠다니 그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다 읽고 났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아저씨가. 참, 그래. 그랬었구나. 이렇게 내가 너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하늘도 몰랐을 게야. 그래. 그 이후로는 잘 지냈고? 네. 그 뒤로 어머니 따라서 외 조부모님 댁 내려가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서울에 있는 법학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졸업하고 절차대로 사법고시 쳤어요. 2년 걸려 합격했고 연수받고 나와 인권 변호사로 활동 시작했고요. 아저씨 책방도 아저씨 책방에서 책 훔친 것도 다시 돌아오겠다며 책방 뛰쳐나갔던 것도 모두 잊고 살았는데 아저씨가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나 봐요. 대학 진학하고 연수원 연수 마칠 때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다시 잠들 때까지 공부한 것밖에는 없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아저씨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점심밥 거른 것도 모르고 공부한 날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네가 장차 큰일할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란 듯이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바르게 살고 싶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장애인, 노인,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 인권 보호하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들 돕는 인권 변호사로 지내게 된 거고요. 준혁이는 한 신문사 특집 기사를 본 뒤 마침내 저를 떠올리게 됐답니다. 하지만 일이 많이 바쁘던 때라 직접 저를 찾아오는 대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저희 책방 있는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와 준혁이가 처음 만난 책방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살아서 그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봤다 했죠. 준혁이는 한 달에 걸쳐 저희 책방거리 사정이니 제 가게나 제 신원이니 같은 걸 모두 파악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사회복지사 협회랑 인권변호사 협회, 인천시민모임, 한 문화재단 통해서 저희 책방거리가 재개발되지 않도록 문제를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마침내 그날 그렇게 직접 저를 찾아왔던 거라고요. 이후 저는 계속해서 재단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를 항암 치료 비용까지 모두 후원받을 수 있었답니다. 후원금 지급 내역에는 재단 이름 말고도 성준혁 1천만 원 적혀 있기도 했죠. 준혁이를 만나고 한 1년 지날 때였을까요? 마침내 저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쇠할 대로 쇠한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준혁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책방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 일이 있은 이후 요즘은 지난 시간 떠올리며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책 읽기 좋아하는 어린애가 책방 주인 몰래 책을 훔치면 책방 주인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처럼 작고 사소한 말로 아이를 타일러 주었을 거예요. 준혁이처럼 어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아이라면 아이 역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연 처음에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신묘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게 말 아닐까 싶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붙여주기도 때로 차갑게 등 돌리기도 하는 말. 갖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아이. 그 아이한테 했던 제 작고 사소했던 말들과 행동이 결국 준혁이 그리고 저를 다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었을까요?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리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